자, 우리 오늘 학습지 3단원 11쪽은 마무리할 거고요. 3단원 12쪽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두 장을 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12쪽은 다음 시간에 일단은 우리가 학습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최종으로 정리할 때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 지금은 그냥 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는 단원이었는데요. 여러분이 1차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절대 왕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왕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했다. 자, 왕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했던 정치 형태를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왕의 권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뭐였냐면요. 왕한테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한테 왜 돈이 많아졌느냐? 자, 여러분, 신항로 개척 같은 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신항로 개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초기 자금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누가 지원해 줬느냐? 그나마 그 나라에서 가장 잘 살던 왕들이 지원해 줬단 말이야. 왕들이 자금이나 배를 지원해 줬어. 그럼 신항로 개척이 성공하고 나면은 그만큼 이익을 왕들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들이 그 결과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 돈으로 절대 왕정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는 왕이 힘이 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나라에서 왕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는 거는 바로 군대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왕들은요. 이 군대를 항상 날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자, 날 위해서 항상 준비된 군대를 우리는 상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왕들은 또 귀족들이 아니야. 귀족들은 너무 잘 나간다고 했어. 귀족들 말고 나의 말만 잘 듣고 일해주는 공무원들, 부하들, 관료들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상비군과 관료제는 절대 왕정을 지탱해주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요거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네. 그치? 자, 요 두 개 요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왕정의 핵심 요소인 돈을 계속 잘 벌기 위해서 왕들은 우리나라 역시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되었으니 이런 정치를 중상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중상주의의 핵심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수출, 그 다음에 돈을 써야 하는 수입. 자, 어떻게 했느냐? 수출은 많이 해. 그런데 수입은 적게 해. 수입을 적게 하는 방법이 뭐야? 바로 관세를 왕창 붙여서 수입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왕정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왕권은 내가 직접 손에 넣은 거지만 얘네들을 홍보를 뭐라고 했느냐? 왕의 권력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다. 신이 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신의 말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왕들이 주장을 했죠. 그쵸? 자, 그렇게 절대 왕정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절대 왕정이 실제로 유럽의 나라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총 5개의 나라의 샘플을 볼 거예요. 자, 이미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던 스페인, 스페인을 우리가 에스파냐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같이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영국, 요 두 나라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스페인의 절대 왕정을 열었던 왕은 펠리페 2세였지, 그치? 그 다음에 영국의 절대 왕정을 이뤘던 왕은 기억해?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였죠. 그쵸? 2세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왕이 2세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엇을 확인할 것이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절대 왕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확인해 볼 거고요.
이제 우리 다른 반이랑 진도를 좀 맞춰야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이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절대왕정의 사례까지 우리가 쫙 확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스페인과 영국까지는 확인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국이 바다에서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영국이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 어떤 나라였냐?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영국이 이렇게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유럽 대륙에서는 누가 제일 잘 나갔느냐? 바로 프랑스가 가장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무려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100년 전쟁. 누구랑 싸웠어? 프랑스랑 영국이 전쟁을 했었다. 그쵸?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프랑스가 이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프랑스가 113년의 전쟁을 이기는 과정 동안에 다양한 전쟁 방법도 익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무기도 많이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전쟁 기술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분, 100년 전쟁 끝나고 유럽은 한창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교황의 십자군 전쟁 패배 이후에 교황권이 크게 하락하게 되자 사람들이 교황이 하는 말을 안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톨릭을 떠나서 새로운 크리스트교의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여러분 그런 파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교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도 누가 있었느냐? 신교를 만들었던 사람 루터 있었죠. 칼뱅 있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던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 가톨릭과 신교 세력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큰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30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독일 지역,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독일 지역에 신교와 가톨릭 구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전쟁이 30년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이 무엇이냐? 자, 프랑스는요, 가톨릭을 믿는 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당시 가톨릭파의 핵심이었던 오스트리아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프랑스는 신교파에 가담하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시 대륙에서 가장 잘 나갔다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연합군을 프랑스가 개박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까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던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프랑스가 주도해서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가장 강한 나라가 된 프랑스는요, 이제 유럽 애들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달라 그러는 거 안 주면 싸워. 프랑스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 걸 자꾸 원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쳐부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프랑스의 권력이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권위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프랑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 권위도 높였던 프랑스 왕이 누구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루이 14세라고 부르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루이 14세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볼 건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프랑스 절대 왕정의 특징으로 나왔던 것 화면이 갑자기 커졌네. 절대 왕정의 특징이라고 불렸던 중상주의라던가 그 다음에 상비군이라던가 그 다음에 상비군이죠. 그쵸? 죄송. 그 다음에 왕권 신수설이라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전부 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절대 왕정이란 걸 거의 주도했던 나라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이 14세는요. 워낙에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 바로 지구를 밝게 빛내주는 태양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해서요. 루이 14세의 별명은 태양왕일 정도였습니다. 전 유럽을 다 평정할 정도니까 정말 태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태양 같은 존재인 루이 14세에 자기네들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서 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아메리카 중부 지역에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식민지를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요.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루이지애나는요, 지금도 미국의 주 중에 하나입니다.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주가 바로 요 당시에 프랑스가 개척해서 만든 동네구나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왜? 프랑스처럼 강한 나라는 유럽 모든 나라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기 부인이었던 왕비가 네덜란드와 관련이 있으니까 네덜란드의 재산을 받아야 된다면서 네덜란드와 전쟁을, 영토를 더 가지고 싶다면서 독일 지역에 쳐들어가서 9년 전쟁을, 자기 손자를 에스파냐 왕으로 올려야겠다면서 에스파냐와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에스파냐랑 전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지역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강한 나라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나는 번쩍번쩍하고 엄청난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이 프랑스 파리 수도 근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럽에서 가장 큰 궁궐을 짓게 됩니다. 자,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던 궁궐 베르사유 궁전을 이때 건축하게 되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메인 건물이고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입니다. 지금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 예쁘게 남아있죠. 그쵸?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고 있는 루이 14세를 구경하러 프랑스에 많이 놀러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구경 온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스의 대단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베르사유 궁전의 사진을 한두 장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핵심 시설인 거울의 방이라고 부르는 시설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쵸?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여러분, 이 거울이 박혀 있어요. 당시에 유럽은 유리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유리가 비싸니까 당연히 거울도 굉장히 비쌌겠죠. 그쵸? 이 비싼 유리, 비싼 거울을 들여갖고 치장을 한 엄청나게 비싼 방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 조각들을 많이 장식을 해서 위에 그림 있지, 여기 조각도 있지, 그치? 이런 걸 왕창 장식을 해가지고 당시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전 유럽에 많이 알리고 싶어 했다라는 점을 하나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루이 14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디서 이제 막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루이 14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굉장히 보여줘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진 친구였는데, 친구는 아니죠, 그쵸? 왕이죠, 그쵸? 근데 루이 14세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어렸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죽었다던 바로 그 병,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네. 천연두라고 부르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온 몸에 이 물집 흔적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다고 해요. 자기를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치? 근데 초상화를 그릴 때도요. 천연두 자국이 절대 안 보이게 얼굴 아주 깨끗하게 그려라 라는 명령을 항상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미소년처럼 나왔죠. 그쵸? 이렇게 자기 예뻐 보이게 그림을 그려라. 자기 마치 연예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도 여러분 요 당시에 왕이었으면 연예인이었습니다. 평민들도 왕이 식사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왕은 정말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 식사 같은 거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얘한테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요, 뭐 밥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뭐 여러분 단 것도 많이 먹어야겠죠, 그죠? 디저트도 먹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와인, 술 같은 것도 많이 마셔야 되다 보니까 이 루이 14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 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이 치아 건강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치과 제대로 된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당시에 루이 14세는요, 이를 죄다 뽑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방금 전에 봤죠? 당시 이를 뽑아낼 때 벤치 같은 것도 뽑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뽑아가지고 한 번은 너무 이를 세게 뽑아서 이에다가 입천장이 붙어 같이 뜯겨서 내려간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입천장까지 같이 뜯겨 내려가는 바람에 입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해요. 루이 14세가 당시 이제 자기 전담 의사를 불러가지고, 야, 입천장에 구멍 뚫렸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좀 치료해봐 하고 시켰다고 합니다. 시켰는데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입천장이 뜯겨 나간 걸 어떻게 잘 치료를 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뭐였냐면요, 그 뜨겁게 달군 쇠막대를 입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잇몸을 이렇게 녹이는 거야. 이 천장을 녹여서 옆에 있는 구멍을 메꾸게 만들려고. 진짜 여러분 엽기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루이 14세가 결과적으로는 이 입천장에 뚫린 구멍을 메꾸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입이랑 코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입으로 뭘 마시면 죄다 코로 다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와인을 마시면 코에서 막 빨간색 와인 물이 막 줄줄 쏟아져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서유럽의 절대왕정 학습지 정리할게요. 3단은 11쪽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에스파니아의 국왕 펠리페 2세가요. 아메리카에서 금, 은을 잔뜩 가지고 와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금, 은을 가지고서요. 강력한 함대, 무적 함대를 만들었다라는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영국은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 무적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적 함대는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국 애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무적 함대를 격파했잖아 자기들이. 무적을 격파했으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애들이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면서 투자를 한 대가로 사람들한테 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주식이라고 부른다고.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국왕 루이 14세. 별명은 태양왕인데요. 딱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전에 봤었던 중상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요.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는 건 우리 이미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자, 베르사유 궁전을 가지고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과시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다음 나라로 갈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 자, 여러분, 서유럽 지역은요, 절대 왕정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시작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유럽의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기 때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권이 이제 유럽 전체를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나라 두 나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러시아, 그 다음에 하나 프로이센까지. 자, 여러분 프로이센은 지금은 없는 나라죠, 그렇죠? 자,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냐면요, 독일 지역에 있었던 한 안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알겠죠? 네, 지금은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이 됐기 때문에 프로이센이란 나라는 없어요. 자,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자, 러시아는요, 사실, 이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영국, 그리고 프로이센보다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자, 뭐가 안 좋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는 있잖아요. 다른 유럽 나라와 다르게 절대 왕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몽골의 침입을 받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뭐 이 러시아의 반쪽만 차지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요 위에는 북극 지역이라고 너무 추워서 어차피 지배를 못 받는 지역이에요. 자, 몽골의 침입을 받은 것도 문제야. 침입을 받고서 점령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몽골 애들이 러시아를 정말 박살을 낸 거예요. 지금 여기 막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막 불타고 막 난리 났죠, 그쵸? 몽골 애들이 막 성 뚫고 들어갔고 이제 개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약탈과 이 피해를 입었느냐? 러시아 사람들이랑 몽골 사람들은요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실 몽골인들은요 한국인들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만약에 몽골인들이 한국말만 잘하면 여러분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러시아인들은 몽골인들이 자기들이랑 외모도 달라, 언어도 달라, 완전 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몽골 사람들 역시 얘들이 저항을 많이 하니까 탄압을 엄청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몽골 지배 시기 때 러시아인들은 정말 많이 죽었고 정말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러시아 애들한테는 무슨 생각이 생기게 되었느냐? 만약에 몽골 애들 말고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러시아인, 우리와 말이 통하는 러시아인이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한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생활할 텐데, 충성을 다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러시아 출신의 나라, 러시아 출신의 왕이 등장하기만 하면 상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죠? 마침 그때 이제 중국 지역의 홍건적의 난으로 몽골이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원래 몽골 친구들이 살았던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러시아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바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여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무슨 도시야? 지금 러시아 수도예요. 모스크바죠. 그렇죠? 이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러시아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인들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인들의 나라를 다시 만들었던 게 바로 이반 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반 3세는 이미 러시아인들의 상당한 충성과 존경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충성과 존경을 더 확대하고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바로 이 이반 3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비잔티움 제국은 나중에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하거든요. 요거 우리가 3단원의 6쪽 좀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딸이랑 결혼을 했어. 그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 멸망한 거야.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면 원래 로마였죠. 그쵸? 원래 로마 제국이었다가 두 개로 갈라져서 동로마가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잔티움 제국은 스스로 자기들이 로마라고 생각했어. 자, 그러니까 이 이반 3세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랑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로마의 뒤를 이은, 비잔티움의 뒤를 이은 건 바로 나다. 어느 나라다? 바로 러시아다 라고 주장을 하며, 야, 내가 로마의 황제랑 다를 게 뭐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요 당시에 이 이반 3세는 야, 나는 바로 로마에서 최초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바로 그 사람. 기억나나 모르겠네. 여러분, 7월이 줄라이지, 그치? 이게 왜 줄라이가 됐다 그랬냐면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 그랬어. 기억나? 기억 안 나네. 그치?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죠.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카이사르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이 카이사르를 러시아식으로 부르면 짜르라고 부릅니다. 짜르. 그래서 요 당시부터 이제 러시아의 대장들, 러시아의 왕들, 러시아의 황제들은 우리가 이제 차르라고 부를 거예요. 이반 3세도 차르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러시아는 스스로가 로마 제국의 뒤를 이었다. 우리가 로마의 후계자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빵빵빵빵 치고 있는데 실제 로마의 옛날 영토였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가 덜 떨어진 나라?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시끄러워. 아니 러시아 어디 있는 나라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부자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절대 왕정을 이룩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엔 돈도 얼마 없어. 거기다가 다른 절대 왕정에 아니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왕권이 강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권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 쌉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는 소리 알겠지?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짜르들은요, 우리의 권력을 좀 세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서유럽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거 살펴봐야겠죠, 그쵸? 당시 서유럽 나라들은 이미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들은 바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러시아의 짜르 역시 이제 대세는 바다구나. 우리도 바다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러시아 바로 앞바다에 이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발트해를 뚫고 이렇게 큰 바다로 나가야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당시에 이 스웨덴이 이 발트해는 자기 거라면서 이 발트해 앞을 지나가고 싶으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란 말이야. 이 러시아가 보기에는 인구도 이 러시아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뭔가 사는 것도 러시아보다 훨씬 나아 보지도 않은 스웨덴이 이렇게 날뛰게 되니 이 당시에 화가 났던 러시아가 스웨덴이랑 전쟁을 벌였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스웨덴이 러시아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스웨덴급도 안 되는 나라인 거야. 당시에 스웨덴에게 크게 패배하게 되자 이 당시 러시아의 차르였던 표트르 대제가 우리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처럼 잘 나가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어쩌어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덜 떨어졌어. 이 나라들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어떻게 배울 거야? 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 당시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표트르 대제는 어떻게 이거를 얘네들이 배울 것이냐. 내가 직접 가서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좀 이상하죠, 그쵸? 여러분, 황제가 어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뾰트르 대제는요, 스스로 변장을 했습니다, 알겠죠? 변장을 해가지고, 이 가명까지 썼어요. 뾰트르 미하일로프라고. 이 당시에 뾰트르는 러시아에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은 그대로 쓰고, 이제, 가명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 안경 쓰고, 뭐, 어떻게, 뭐, 모자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유럽에 간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뾰트르 대제가요. 유럽에서 거의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뾰트르 대제 키가 203cm였대요. 당시에 유럽에 2m가 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인 사람은 뾰트르 대제밖에 없었대. 근데 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막 변장도 하고 갔는데요. 다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 지금 유럽의 키가 2m 3cm인 사람은 러시아 황제 딱 하나라던데 저렇게 키 큰 사람이 또 있어? 아, 쟤 생긴 것도 러시아 사람인 거 보니까 쟤가 황제네요. 다 알았대요. 다 알거나 말거나 어쨌든 뾰트르 대제는 굉장히 열심히 구경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다를 장악했던 네덜란드,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을 갔다 와서 큰 감동을 받은 거야. 프랑스는 바다를 장악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영국, 프랑스를 다니면서, 아, 서유럽에서 잘 나가는 배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걸 배워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유럽의 여러 선진 문화를 많이 배우고 온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배워온 지식을 바탕으로 뾰트르 대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러시아의 수도 이 모스크바는요, 바닷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이런 데 살아서는요, 절대 바다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닷가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수도가 옮겨지는 거죠. 그쵸? 이 당시에 뾰트르 대제는요, 모스크바에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보이죠? 그쵸? 바다까지, 그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인데, 일단 여기로 수도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뾰트르 대제가 직접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닷가 마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직접 붙여서 도시를 건설할 건데 자기 이름은 완전 러시아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생각하기에 러시아는 후진국이야. 러시아 너무 촌스러워. 그래서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이 새 도시도요. 서유럽틱하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잘 나가던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당시 잘 나가던 독일어. 여러분 독일어가 왜 잘 나갔는지는 이거 끝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새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자, 독일어로 성스럽다. 내가 새롭게 만든 도시니까 당연히 성스럽지, 그치? 자, 독일어로 성스럽다를 상크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상크트.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일 거라 그랬잖아. 자, 표트르라고 붙일 건데, 표트르 이거 너무 러시아식에 촌스러워. 그래서 표트르를 네덜란드어식으로 바꿨습니다, 알죠?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 요거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는지 알아, 혹시? 영어책에 자주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죠. 피터지, 그치? 피터인데, 네덜란드식으로는요, 베테르라고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내가 만든 도시잖아요, 그쵸? 독일어로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르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새롭게 표트르 대제 오빠가 만든 도시 이름이 뭐다? 상트페테르부르크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여기로 수도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 신하들한테 자, 서유럽 애들처럼 외모를 하고 다녀라. 영국, 프랑스 애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이뻐. 니네도 서유럽 애들처럼 멋있고 이쁘게 하고 다니란 말이야. 라며 사람들의 외모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요, 수염이 길어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죄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표트르 대제도 수염이 길지 않죠. 콧수염만 조금 있죠, 그치? 근데 이 당시에 수염을 기르고 다니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다 서유럽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표트르 대제의 생각이었던 거죠. 실제로 표트르 대제의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은 상당히 많은 그 효과를 발휘해서요. 이전에 처음에 바다로 나가려다가 패배했었던 바로 그 나라 스웨덴의 왕을 죽여버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하다가 결국 스웨덴의 왕까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만들게 되면서 말 그대로 표트르 대제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쵸? 자, 이전까지 이 러시아 앞에 있던 발트해는요, 스웨덴의 바다였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바다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 스페트르 대제가 지금까지는 후진국이었던 러시아를 유럽의 중심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다른 방과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역사 시간 때 다시 만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